네, 2020년 감정평가사 경제학 기출문제 풀이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71번부터 81번까지 볼 건데요. 자, 현재와 미래 두 기간에 걸쳐 소비하는 갑의 현재 소득 1000, 미래 소득 300, 현재 부가 200이다. 현재 이자율이 2%로 일정할 때 갑의 현재 소비가 800이라면 최대 가능한 미래 소비는 했으니까 요거 한번 구해보면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현재 부가 현재 소득이 일단 1000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부는 200이죠. 그런데 현재 소비는 얼마예요? 현재 소비는 800이기 때문에 빼고 나면은 얼마를 저축하게 됩니까? 1200에서 800을 빼면은 400만큼 저축을 해야 되죠. 400만큼 저축을 한 다음에 이자율이 2%로 일정하더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저축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는 2%가 이자가 붙을 테니까 얼마가 되죠? 2%면은 408원이 되겠죠. 미래에 408원에 저축한 금액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미래 소득 300까지 더하면은 미래에 쓸 수 있는 최대 금액은 708원이 되겠다.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72번 볼게요. A국 국민소득 계정의 구성 항목이 아래와 같다. A국의 GDP와 재정 수지는 했으니까 이것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비가 300이고요. 그 다음에 투자가 200, 그 다음에 정부 지출이 100이고 수출과 수입이 150 빼기 150이니까 Y는 C, I, G 그 다음에 X 빼기 M 요거를 넣었을 때 소비 300이고 투자 200, 정부 지출 100이고 수출 수입은 150, 150이어서 빵이 되니까 GDP는 600이 되겠죠. 그래서 GDP 600인 거 먼저 구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재정 수지를 구하라고 했는데 재정 수지는 정부 저축 구하라는 얘기죠. 조세 수입은 얼마가 되는지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부 저축은 얼마가 될까? 정부 지출은 100이 되죠. 그러면 이제 조세 수입만 구하면 되는데 조세 수입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민간 저축으로 이용하면 되죠. Y는 민간 저축은 SP는 250인데 요거는 Y에서 조세 그 다음에 세금을 소비를 뺀 금액이죠. 그러면은 600 그 다음에 T가 넘어가고요. T는 Y 빼기 C에 250으로 써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GDP는 600인 거 구했고 소비가 300 250을 빼면은 세금은 얼마? 50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재정 수지는 50을 써주면은 50에서 100을 빼니까 마이너스 50. 그래서 재정 수지는 마이너스 50. 정답은 3번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3번 볼게요. 자본 이동이 완전한 먼델 플레밍 모형에서 A국의 정부 지출 확대 정책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서 변동환율 제도와 고정환율 제도일 때 두 개를 물어봤으니까 한번 두 개 다 보도록 하죠. 그래서 BP 곡선이 수평이 될 거고 자본 이동이 완전하다라고 했으니까 RY 평면에서 그 다음에 IS 곡선이 우하향 그 다음에 LM 곡선이 우상향 하겠죠. 그러면은 최초의 A 지점에서 경제가 있었는데 정부 지출 확대를 했으니까 정부 지출 확대를 하면은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죠.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요. 그러면 경제가 순간적으로 B 지점으로 가죠. 자, 그러면은 이자율이 BP 곡선보다 위쪽에 있기 때문에 이자율이 오른꼴이 되고 국제수지의 균형을 맞추는 이자율보다 우리나라 이자율이 높은 상태가 되죠. 단기적으로. 그러면은 자본이 유입되겠죠. 자본이 유입되면은 변동환율 제도라고 하면은 자본이 유입되니까 환율이 떨어지겠죠.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이 떨어질 거고요. 그러면은 유효 수요가 감소하니까 다시 IS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해서 B에서 A로 가겠죠. 그 다음에 고정환율 제도라고 하면은 자본 유입이 발생했을 때 중앙은행이 외환을 매입하죠. 중앙은행에 외환 매입이 발생하고요. 외환 매입을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사오는 거죠. 시중에 통화량이 증가합니다. 통화량이 증가하면은 LM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어느 지점으로 B에서 C 지점으로 가는 게 고정환율 제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환율 제도에 무관하게 이자율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동환율 제도도 A에서 B로 갔다가 다시 A로, 얘는 A에서 C로 가기 때문에 이자율은 항상 고정이 되죠. 그 다음에 2번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A국의 국민소득이 A에서 C로 증가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3번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국민소득이 불변이고요.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경상수지가 개선된다라고 했는데 경상수지 개선은 안 됐죠. 환율이 변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5번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A국의 통화가치가 하락한다. 환율이 떨어졌으니까 통화가치는 올라갔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보시면 되겠고요. 네, 74번 보겠습니다. 민간은 화폐를 현금과 요금을 예금으로 각각 2분의 1씩 보유하고요. 은행은 예금의 3분의 1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한다.
통화 공급을 150만큼 늘리기 위한 중앙은행의 본원 통화 증가분은 했는데 통화량은 우리가 통화 승수 곱하기 본원 통화량이죠. 그러면은 통화 공급을 150만큼 늘리려면은 요거를 얼마나 늘려야 되냐라는 건 통화 승수를 먼저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화폐 승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요거 구하는 방법 다 보셔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요거 정리를 해보면은 화폐 승수는 M 나누기 H가 되고, 요거는 현금 통화와 예금 통화, 그 다음에 현금 통화와 지급 준비금의 합계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양변을 다 D로 나눠주면은 이렇게 요거 구하시는 방법은 다 알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화폐는 민간은 화폐를 현금과 요금을 예금으로 각각 2분의 1씩 1대1로 보유한다는 얘기니까 D분의 C가 얼마가 돼요? 1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거 통화 승수 정리해주면은 1 플러스 1, 그 다음에 1 플러스 지급 준비금 얼마? 3분의 1이라고 돼 있으니까 3분의 1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2 나누기 3분의 4가 되죠. 1 하면은 4에 2, 3이니까 통화 승수는 얼마? 2분의 3이니까 1.5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1.5가 된다는 얘기고, 이때 통화량을 150 늘리려면은 화폐량은 얼마? 100만, 본원 통화는 100만큼 늘려주면 1.5배가 곱해져서 150만큼 증가하겠죠.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요. 네, 7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개방 경제의 재화시장 균형에서 국내 총 생산이 100으로 고정되어 있고요. 소비가 주어졌고 투자, 순수출 이렇게 주어졌네요. 세계의 이자율이 11대, 실질 환율은 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쭉 R은 국내 이자율, E는 실질 환율, 엡실론은 그 다음에 정부 지출은 없으며 국가 간 자본 이동은 완전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완전하면은 국내 이자율이랑 외국의 이자율이랑 같습니다. 요거 뭐 어떤 거 보시면 되냐면 아까 앞에 문제에서 봤던 ISLM BP몽에서 국제 이자율이 자본 이동이 완전하면 BP 곡선이 수평선이 되죠. 그럼 이때 국내 이자율은 단기간에서 이탈할 수 있지만 균형에 도달하면 항상 A나 C 이런 식으로 오게 됩니다. A나 C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BP 곡선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BP 곡선은 국제 수지의 균형을 이루는 이자율이고, 자본 이동이 완전하다고 하면은 국제 수지의 균형을 이루려면은 외국의 이자율과 우리나라의 이자율은 항상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Y는 CIG 더하기 순수출인데 여기에서 뭐 정부 지출은 없다라고 했으니까 빼주시면 되겠고, 100으로 고정되어 있다라고 했고요. 소비 60이고요. 그 다음에 투자는 40 빼기 10 되겠죠? 국내 이자율이 외국과 같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순수출은 12 빼기 2 엡실론이 되니까 정리해 주시면 얼마가 돼요? 100 없어지고, 플러스 2 넘어가고, 넘어가면은 2는 2. 그러면은 엡실론은 1.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였던 것 같고, 자, 76번 보겠습니다. 아래 개방경제 모형에서 정부 지출과 세금을 똑같이 100만큼 늘리면 균형 국민소득의 변화와 경상수지의 변화는 했는데, 요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요거 균형 재정 승수 구하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1 빼기 C에 1 빼기 T 빼기 I 더하기 M, 그 다음에 균형 재정 승수는 일반 정부 지출 승수와 조세 승수를 합친 1 빼기 C가 되죠. 요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요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수입을,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냐면은 수입이 일반적인 그냥 소득의 함수로 주어져요. 200 더하기 0.25Y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데,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한 2번 정도, 요런 2-3번 정도 수입 자체를 가처분 소득의 함수로 주는 그런 문제가 몇 번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소비에 왜 1 빼기 T가 붙어서 와요? 소비에 영향을 주는 게 가처분 소득이기 때문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수입에도 1 빼기 T가 붙어야 돼요. 그 다음에 조세 승수가 마이너스 C가 오는 이유가 뭡니까? 조세가 변하면은 한계 소비 성향을 거쳐서 GDP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뭐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수입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기다가 M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 주어진 조건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1 빼기 0.75 더하기 0.25가 될 거고요. 1 빼기 0.75 조세 없고요. 투자도 없고, 그 다음에 더하기 0.25. 그럼 위아래가 같으니까 균형 재정 승수는 1 되겠죠. 그래서 정부 지출과 세금을 똑같이 100만큼 늘리면은 GDP도 100만큼 늘어날 거고요. 그 다음에 경상수지의 변화 물어봤는데, 수출이 500인 거는 그대로고 수입만 얼마나 변하는지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가처분 소득의 변화를 보면 되겠는데, 가처분 소득이 GDP가 100만큼 늘어났고 조세도 100만큼 늘어났으니까 가처분 소득은 변화가 있다 없다? 가처분 소득이 변화가 없고, 가처분 소득이 변화가 없으면 수입도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경상수지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7번 볼게요. 케인즈의 국민소득 결정 모형에서 소비가 0.7Y고요. 투자는 80이다. 정부 지출이 10에서 20으로 증가할 때 균형 국민소득의 증가분, 요거 승수효과 고란 얘기죠. 그러면은 1 빼기 0.7 한계 소비 성향 빼주면 되고요.
1 됐죠? 여기다가 10 곱해주면은 0.3분의 10이니까 3분의 100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수효과가 두 개 연달아서 좀 나왔고 78번 볼게요. 경기변동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실물 경기변동, RBC는 세고전학파 이론이죠. RBC 이론에서는 가계는 기간별로 최적의 소비 선택을 한다. 맞는 이야기죠. 그 RBC에서는 이제 곧 세고전학파 계열은 시장이 항상 균형 상태에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거잖아요. 시간, 그 다음에 여기가 경기.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경기가 불황도 있고 호황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데 요 모든 지점을 뭐라고 본다? 경제 주체가 현재 최적화를 한 결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요 모든 지점 자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것 자체만 사실은 다 뭐의 변화다? 자연 산출량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 주체는 항상 해당 시점에서 최적 선택을 하고 있으니까 정부가 개입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실물 경기 변동, 세고전학파 이론이기 때문에 가격이 신축적이라고 보겠죠. 가격이 신축적이고 그거에 맞춰서 시장 경제 주체들이 최적 선택을 한다는 내용이고요. 3번 실물 경기 변동 이론은 화폐의 중립성을 가정하죠. 세고전학파 이론이기 때문에 화폐 중립성, 고전적 이분성이 성립한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가격의 비동조성은 세고전학파 경기 변동 이론에 속한다. 가격이 비동조성이라는 거는 그 동조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경제 상황에 맞춰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는 바꿔 말하면 가격이 경직적인 상황입니다. 가격이 경직적인 상황은 세고전학파 이론이 아니고 세케인작파 쪽이겠죠. 세케인작파는 공급 충격이 아니라 수요 충격입니다. 수요 충격에 의해서 경기 변동이 발생한다고 봐야지 총수요 곡선을 이동시킬 수 있는 정부 정책의 효과를 더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총수요 충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79번 볼게요. 폐쇄경제 ISLM 모형에서 물가 수준이 하락할 경우 새로운 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그러면은 봅시다. 물가 수준이 하락하면은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은 실질 화폐 공급에 영향을 주죠. 물가 수준이 하락하면은 이렇게 실질 화폐 공급량이 상승합니다. 증가하면은 Y R 평면에서 여기 IS 곡선 그 다음에 LM 곡선에 있을 때 실질 통화량이 증가하니까 LM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러면은 이자율이 일단 떨어지겠죠. 자, 그럼 이자율이 떨어지는 건 명목 이자율이 하락하는 거 맞죠? I는 R 더하기 인플레이션율에서 실질 이자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명목 이자율도 떨어지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어차피 물가도 하락했으니까 물가 상승률도 떨어지겠죠. 그럼 다 하락하는 거 맞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이 하락했으니까 투자가 증가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명목 통화량은 지금 이야기가 없죠. 명목 통화량 이야기는 없고 그냥 물가가 하락함으로써 실질 통화량이 증가한 상황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기억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0번 볼게요. 리카르도 등가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그래서 리카르도 등가 정리에서는 민간 경제 주체는 합리적 기대를 한다라고 보죠. 정부가 세금을 통해서 정책을 집행하던 혹은 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하는지 간에 합리적 기대를 하면은 미래 상황을 미리 보고 장기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2번 소비자가 차입자에게 직면하면 이 정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리카르도 등가 정리가 성립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소비자가 차입자액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차입자액이 없고 뭐 인구 구조의 변화가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본 것처럼 합리적 기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근시안적 의사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고 그래서 3번 내용도 그 내용이죠. 근시안적 견해를 가지면 안 된다. 맞죠? 그게 근시안적 견해를 가지지 않는 게 합리적 기대의 내용이고 1번이랑 같은 내용이고 4번 현재의 감세가 현재의 민간 소비를 증가시킨다는 주장과 상반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4번은 무슨 얘기냐면은 일반적으로 정부 정책에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감세를 시켜주면은 정부가 어떤 확장적인 정책을 쓰면 소비가 증가한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정부 정책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건데 리카르도 등가 정리는 그러니까 어떤 재정 정책 효과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깎아준다 하더라도 소비의 변화가 없을 거란 얘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세금을 깎으면은 어차피 나중에 미래의 정부가 돈을 써야 될 건데 그때 세금을 거둘 거라는 거죠. 어차피 그때 세금 걷어서 정부 지출 늘릴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를 생각한다? 지금 깎아주는 걸 보니 세수가 부족하겠고 그럼 미래에 더 증세를 하겠구만. 그럼 미래의 증세를 대비해서 지금 세금 깎아준다고 소비를 늘리는 게 아니라 야 미래에 증세할 테니까 지금부터 뭐 하자? 세금 깎아준 것만큼 소비를 늘리는 게 아니라 세금 깎아준 걸로 저축을 해서 미래의 증세를 대비하자는 거죠. 그게 이제 리카르도 등가 정리의 내용이고 세금을 쓰나 채권을 쓰나 정책 효과가 최종적으로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정부가 대신에 이제 방금 본 것처럼 지금 세금을 깎아줬다라는 거는 합리적 경제 주체라면은 미래에 증세를 할 거야. 미래에 돈 필요할 때 세금 그때 거둘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건데 정부가 어떤 조건을 거냐면은
미래의 정부 지출 축소할게. 내가 미래에 세금 안 올릴게. 너네가 내가 나중에 세금 거둘까봐 지금 소비 안 올린다는 거 아니야? 내가 미래의 정부 지출 오히려 줄일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미래의 증세도 없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은 자 현재 조세를 깎아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미래의 증세 안 한다 라고 시그널을 주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미래의 증세 안 한다라고 했으니까 굳이 내가 세금 깎아준 현재 세금 깎아준 거를 저축을 돌릴 필요가 없겠네. 미래의 증세가 없으니까 그냥 세금 깎아준 거를 소비 늘리는 걸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이니까 정부가 미래의 정부 지출을 축소한다는 조건하에 현재 조세를 깎아주면은 사람들이 미래의 증세에 대비 안 해도 되겠네. 그래서 민간 소비는 증가하겠죠. 근데 여기서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옳지 않은 것은 5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0년 감정평가사 경제학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